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고 증시에도 부담이 됐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과 금융주들은 2.4% 내렸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기술주들도 2.2%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계획으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가운데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활은 증시가 직면한 주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원이 오는 14일부터 국무부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라인을 비롯한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가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이 현행 2%인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달러 약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며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79%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보였었던 미증시. 우선 이번 주 CPI와 소매 판매, 그리고 은행주 실적을 필두로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 어닝 서프라이즈로 9% 넘게 날아오른 델타항공 소식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변영희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 본격적인 체크 포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올해 우리 증시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새해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는 주로 반도체주에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SK하이닉스로 거론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김혜연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뜨거운 고용 지표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63% 하락하면서 19,16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54% 하락하며 5,827포인트로, 다우존스는 1.63% 하락하면서 41,93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작년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드디어 발표됐죠. 전달보다 25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10만 명 가까이 웃도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실업률도 4.1%로 시장 예상치와 직전월 수치 4.2%를 밑돌았습니다. 고용이 아주 탄탄하다는 겁니다. 경제는 견고했지만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았죠. 이날 2년물 국채금리는 12bp나 치솟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장중 110선 코앞까지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고용이 이어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됐는데요. 월가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리 경로 전망을 바꾸는 투자은행이 속출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1.75% 상승하면서 4.763%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4.6% 수준에 머물다가 결국 4.7%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2% 하락하면서 5,03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TSMC만이 강보합에 머물렀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유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3.58% 상승하면서 배럴당 76.57달러 만들어냈는데요. 미국의 러시아 회사에 대한 제재 발표와 함께 공급 부족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M7 종목들은 메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2.41% 하락하면서 236.8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맥쿼리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 하락하면서 135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이 반도체 칩 주식들은 미국이 금요일에 새로운 수출 규정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32% 하락하면서 418.95달러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아마존도 1% 넘게 하락했죠. 1.44% 하락하면서 218.94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만이 소폭 상승해 주었는데요. 0.84% 상승하면서 615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틱톡 금지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메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0.05% 하락하면서 394.74달러에 거래 마쳤는데요. 테슬라가 또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스마트 호출 시스템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23만 9천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회로 기판의 문제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특정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및 결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1% 가까이 빠지면서 19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델타항공입니다. 66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델타항공의 주가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9% 급등했는데요. 이 높은 여행 수요로 매출과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델타는 144억 4천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1.85달러의 조정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LSEG의 예측치를 넘어선 건데요. 한편 델타항공은 이번 1분기 매출이 7%에서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분기 EPS 전망치를 0.7달러에서 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인 5%와 0.77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은 델타항공의 호실적과 긍정적인 매출 성장 전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25.1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세계 최대 지열 및 천연가스 회사인 캘파인을 127억 달러의 순부채를 포함해서 26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전력산업 거래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거래가 두 회사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비상장 기업인 캘파인이 만약 상장을 택했다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의 가치만큼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전력 수요가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구동 증가로 폭증하고 있는데요. 콘스텔레이션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스테이트입니다. 5.6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피해로 인해 보험사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스테이트의 주가는 5.64% 하락했습니다. 처브는 3.35%, AIG는 1.5% 하락했고 트래블러스는 약 5% 하락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주택 보유 보험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이번 산불은 그 피해 규모만 145제곱킬로미터로 주택과 건물 만여 채가 파괴되고 사망자 수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LA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은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총 경제 손실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충격적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의 정치적인 혼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미 동맹과 관련해 세 팀이 이 동맹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시킨다라고 경고를 표현한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한 바 있죠.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박과 내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저소득 국가들은 새로운 충격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AI 반도체 규제로 인해 AI 산업 전체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아울러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서 AI 칩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규제로 인해 AI 시장을 확대하지 못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술 지배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할 것이라며 이는 AI 산업이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결과를 결국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국채 매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부터 공개 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설명한 건데요. 최근 국채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인민은행의 설명입니다. 추후 시장 수급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매입을 재개할 방침이고요. 최근 중국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장기 경제 침체의 전망이 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들이고요. 또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자들이 정책 금리를 내리겠다는 공언은 채권 금리를 더 끌어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금리 하락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깜짝 고용지표에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12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난 거죠. 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얻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에 육박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채권금리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인데요. 장을 뒤흔든 건 미국의 고용지표였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했고요. 월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 연준이 25bp씩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화를 통해 더 다양한 시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 넘는 하락폭이었는데요. 3대 지수 현황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했던 비농업 부분 12월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15만 5천 명 대비해서 대폭 좀 상회했던 25만 6천 건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한 고용 지표를 좀 재증명하면서 우려감으로 일부 좀 반영이 좀 됐었고요. 특히 실업률이 11월 대비해서 0.1% 정도가 내려갔는데 4.2% 대비해서 4.1% 정도, 0.1%가 감소했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것은 견조한 고용 지표가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금리 정책에 관련된 어떤 우려가 요인, 여기서 매파적 금리 인하의 조치가 조금 더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일부 좀 반영되면서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한 투매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한 고용 지표가 1월에 FOMC의 금리 인하 기대치를 굉장히 좀 낮춰졌다는 점, 이 부분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점진적으로 좀 쇠퇴한 그런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최근 11월부터 이어졌던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상회했던 흐름들, 다만 좀 11월 PCE 지표가 좀 내려갔던 점들을 안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고용 시장이 좀 강했고 이번 주에 또 PPI, CPI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된 지표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거나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된다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의 가능성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에 좀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하락의 충격은 고용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에 연준으로 하여금 굳이 금리를 인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보여준 건데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CPI 그리고 PPI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인플레이션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12월 PPI 그리고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 전망과 이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 데이터에서는 뭐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상회했다. 그러니까 전망치 상회보다는 예상됐던 지표가 감소가 아니라 좀 증가죠. 11월 대비해서 PPI, 이번엔 이제 CPI보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좀 먼저 발표가 좀 되는데 시장 컨센이 지금 한 0.3% 정도 전월 대비 좀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연준이 우려했던 2%대 인플레이션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입증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입니다. 해당 대선은 뭐 유류분이라든가 기타 가격 인상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동력 현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뭐 의문이 일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흐름들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특히나 이 헤드라인 지표가 2.7에서 0.2% 정도 증가한 2.9%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코어 CPI 경우에는 전년 11월 데이터와 좀 비슷해요. 한 3.3% 정도, 0.3% 정도 데이터는 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시장이 좀 예상했던 2%대에 대한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3.3%대, 이 부분은 근원 지표라고 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제외했던 실물 데이터를 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코어 CPI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물가 지표에 관련된 어떤 견조한 흐름들은 오히려 좀 연준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 패드워치의 경우에도 1월 금리 동결 가능성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89.3% 제시를 했는데 최근 지표가 97.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금리 동결 가능성들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 더해서 3월 그리고 5월까지에 관련된 데이터도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제시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올해 상반기까지 매파적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원인은 강력한 고용시장,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참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용도 그리고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1월은 너무나 좀 금리 동결이 자명한 수준으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3월과 5월까지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한 그런 가운데 우선 은행주를 필두로 4분기 어닝 시즌 찾아왔습니다. 우선 오늘 아까 혜연 아나운서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델타 항공은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9% 넘게 올랐고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나름대로 좀 선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많이 점치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데이터 지표에서는 우리가 3분기에서 4분기 대표, 특히나 GDP 성장률 같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도 강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 보면 미국 경제 지표는 약세가 아니라 사실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블룸버그 통신이 좀 전망했던 S&P 500 지수의 평균적인 4분기 주당 EPS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7.3% 정도 증가를 좀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익 지표가 작년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들을 올해 4분기에도 좀 반영을 할 수 있겠고, 팩트셋이 좀 전망했던 데이터는 특히나 이제 은행, 투자사들에 대한 이 순이익 지표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39.5% 정도, 평균적으로 한 39.5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 JP모건이라든가 시티그룹, 그다음에 블랙록을 좀 시작으로 보면 해당되는 EPS의 상향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실적 발표는 넷플릭스라든가 P&G 그리고 3M 등이 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4분기 슈퍼볼 중계권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의 시즌2 흥행 기조가 구독자의 어떤 수를 좀 증가시켰던 부분들, 그래서 컨센이 3분기에서 한 2억 8천 명 정도에 대한 이 구독 가입자 수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3억 명 정도를 이제 4분기에 좀 돌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2025년도부터 이제 WWE 레슬링, 프로레슬링입니다.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이제 스포츠 경기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좀 중계를 좀 시작해요. 해당되는 데이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구독자 유입량들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넷플릭스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와 OTT, 그중에서도 넷플릭스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실적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융주 가운데서도 보험 쪽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미국 사상 최대 화재로 꼽혀지고 있는 LA 화재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부담감이 커졌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 좀 소식 속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주 그런 찾는 움직임도 있는데, 데이터 그리고 전력, 전압 관련해서는 수혜를 단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국내 수혜주보다는 미국 안에서 대체적으로는 보험사들이 당연히 해당되는 충당부채 부분들이 좀 적립되고 이 부분을 비용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산불에 대한 영향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해당돼서 향후에 오히려 이제 화재 이후에 이제 복구 관점에서는 오히려 인프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전력 인프라, 통신 관련된 어떤 기관 항만들, 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이 LA 쪽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좀 부촌에서 좀 일어났죠. 그래서 해당돼서는 오히려 이 해당되는 보험금의 지급액들이 일반적인 어떤 비중보다는 좀 굉장히 좀 큰 폭의 높을 좀 증가세.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일부 우려 요인들이 있겠고, 전반적인 어떤 기간 산업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수혜 혜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재건주라든가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어떤 괴리가 좀 있죠. 다만 단발적으로는 해당되는 어떤 화재 복구를 위한 건설 수요라든가 인프라 수요는 일시적인 어떤 수익 지표에 관련된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 약 10% 정도 진화 작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CS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우선 CS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정말 야심차게 등장을 했는데 젠슨항 CEO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감도 컸었던 만큼 그와 관련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선 유리 기판도 오르고 로봇 충분하게 모멘텀을 받아왔습니다. AI 쪽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CS2025 이번에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지금 AI 성과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네. 지금 젠슨왕이 좀 제시했던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좀 증명됐던 셈이었고 차세대 AI 칩은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낼 거예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은 뭐 현재 가장 큰 단점으로 좀 부각됐던 열 관리에 관련된 화두 부분들 그리고 효율성들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향후에 소재가 다변화될 수 있고 오히려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고도화 관점에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지금 AI 칩의 경우에도 발열 이슈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들. 특히나 뭐 유리기판이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는데 대량 양산 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좀 일부 걸릴 수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분에 대한 부분 양산이 좀 시작될 수 있죠. 이 부분은 고부가 칩을 위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중저 사양보다는 AI 칩 안에서도 고가 라인업에 좀 들어가는 어떤 소재를 유리기판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커스텀 반도체 부분들도 지금 유리기판의 도입들을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인텔의 사례들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해당되는 유리기판의 적용들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은 기대 요인들보다는 이미 좀 가시화된 개화 시장으로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영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양자 컴퓨팅의 관점에서는 사실 젠슨항 CEO가 조금 뭐 강하게 좀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 해당돼서 현재 슈퍼컴의 뭐 30조 배에 관련된 위력을 좀 보여준다. 이게 해당된 데이터의 어떤 지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체감되는 기술은 좀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기술적인 괴리가 좀 있었고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뭐 구글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개발 요건들을 좀 충족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보편화되는 시점까지는 말 그대로 뭐 한 5년 이내, 10년 이내가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상용화를 좀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은 뭐 40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젠슨왕의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가 저는 뭐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점진적인 어떤 산업 개화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좀 도래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관심은 있게 좀 봐야 되지만 맹목적으로 지금 당장 뭐 탄생할 수 있는 뭐 지금 당장 뭐 현실화되는 그런 기술에 관련된 기대치는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물론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로 지금 1년,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건 알지만 젠슨항 CEO가 입 밖으로 뱉어내므로 하여금 하락세를 보여줬잖아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승세를 CS 내에서는 좀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AI 칩 그리고 뭐 열 관리와 관련해서 칩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부분 또 열 냉각 시스템 모두 고루 순환매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AI 칩과 관련해 국가별 수출 통제를 제한하는 바이든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쪽 향 매출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여기서 중국을 완전 통제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입는 게 아닌가 했었던 그런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락세를 좀 나타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바이든의 수출 통제 그리고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이런 국가별 통제 상황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게 고사양 칩에 한해서 해당되는 향후에 뭐 네. 4차 기술이 뭐 잠재적으로는 뭐 미국한테 보안상의 좀 위협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명분입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칩을 좀 통제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갑자기 일어났던 부분들이 아니라 최근 2년간 엔비디아가 AI 칩을 개발해서 보편적인 어떤 상용화를 좀 이뤘던 그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화두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해당되는 중국발 통제 이슈들은 선반영이 좀 되고 있었고 오히려 과거에 좀 엔비디아의 재무이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중국의 단기적인 어떤 수출 규제 요건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다른 지역의 수요로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AI 수출 통제 부분들이 확대됐던 부분들은 비동맹국을 좀 우선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한 유입을 또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대체적으로 중국의 AI 칩에 관련된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해당되는 AI 칩의 유입 그 경로가 차단되다 보니까 제2의 선택지가 또 중동이 됐습니다. 중동을 통해서 다시 좀 중국에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시아권 시장, 아시아권 일부 국가를 통해서 유입을 하거나 이런 우회 경로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다시 또 부담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통제 부분들은 해당되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해당되는 칩의 어떤 성능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한 수출 규제의 어떤 효과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점진적으로 보편화되는 어떤 GPU가 좀 사양 부분들이 좀 내려가는 구간 또는 이미 세대가 좀 지난 그런 AI 칩의 경우에는 다시금 또 중국에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입 효과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의 단순한 어떤 중국발 어떤 수출 규제는 뭐 위협이 좀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 즉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려를 좀 덜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장에 오히려 그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금요일장에 이 관련된 바이오 매물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볼 만한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이번 주 미국 시간 13일 날 좀 개최가 좀 되는데 네. 북미 최대 유통사가 지난 포럼에서 제시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두 번째가 AI, 세 번째가 GLP-1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 먼저 이 트럼프 취임이 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일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지명자가 FDA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경한 좀 메시지 좀 냈기 때문에 일부 좀 노이즈가 좀 있었고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제시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일부 좀 부담 요건으로 좀 제시가 됐었고 세 번째는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이 금리 인하 정책이 매파적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시킨 그런 좀 배경으로 좀 이어졌는데 다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오히려 수급이 다시금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지금 약가 인하 정책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약가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연구해서 해당되는 어떤 제형 약물들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에게는 약가를 좀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출시된 고가의 약물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제네릭 의약품들을 좀 타겟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어떤 가격 요건들을 좀 더 낮추는 그래서 경쟁 체제가 좀 본격화되면 약가를 자연스럽게 좀 낮추면서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사들에게 어떤 수익원들은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보다는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제 AI인데 지금 글로벌 이 빅파마들이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거나 AI를 응용해서 해당되는 어떤 이 의료에 관련된 어떤 분석 데이터를 좀 막거나 영상 솔루션들, 뭐 판독 기술들을 AI를 좀 적용해서 오차 범위를 좀 낮추고 정확도를 좀 높이는
판독 효과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도입 이슈들은 최근 한 3년간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I를 활용한 신약대 개발 데이터들은 기존에 우리가 좀 많은 이제 신약의 후보 물질들을 좀 발굴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된 어떤 데이터, 개인의 어떤 데이터라든가 주관적인 어떤 서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획일화된 그런 데이터 지표에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좀 연산 처리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데이터를 좀 감안해 보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어떤 속도들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요인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GLP-1인데 비만 치료제 약가가 좀 굉장히 좀 고가다 보니까 해당 데서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어떤 수가를 좀 적용해야 된다. 약가 인하 정책에 관련된 큰 화두가 GLP-1 계열과 좀 많이 상충할 수 있는데 해당 데서는 약가가 좀 내려가시는 부분들이 제약사들의 이익을 좀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매량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한다는 점. 이 부분은 현재 이 마운제로라든가 제파운드 같은 위고비의 어떤 이 마운제로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또 위고비 같은 어떤 두 가지 약물이 현재 좀 경쟁 체제로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질주나 점유율 관점에서는 오히려 확장성을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LP-1부터 ADC까지 참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에 더해서 기술주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영인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의료 AI 쪽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관점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우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그리고 어닝 시즌도 도래했지만 소매 판매도 나옵니다. 어떤 주요 포인트들 이번 주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까요? 네, 기대 요인과 좀 우려 요인이 좀 같이 좀 공존한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뤄지는 어떤 의제들 이 부분이 젠슨항이 이번에 좀 참가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AI 전략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용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조금 더 쇠퇴시키는 그런 우려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에서는 최근에 이 기술주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로 좀 될 수 있는 점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조정 양상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종목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돌입하면서 EPS가 추정치를 좀 상회되는 그런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기적 수급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보고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낮아진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종합을 좀 해보면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실적 또는 이벤트는 가져가시되 대체적인 어떤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조정은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변수 요인들을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보수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과 이벤트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기대감도 가져가되 단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될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나눈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변영인 대표의 이슈와이드 4분기 어닝 시즌 본격화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했죠. 실적 기대감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증시 매크로 지표 부담감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경계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주시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효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개장까지 변영인 대표와 계속해서 함께 이어져 나갑니다. 또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내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대폭 웃돌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신호여서 일단은 경제에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던 금융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은 물론 지난해 2, 3분기 월 평균 증가폭 수준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거기에 작년 12월 실업률도 4.1%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4.1%의 실업률 수준은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자연 실업률보다 뚜렷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시장의 냉각을 우려하며 연준이 B컷까지 단행했지만 연말이 다가오며 고용 상태가 반전된 겁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추가 금리 인하는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마감했는데 미 정부는 러시아 석유 회사 및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석유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 등 석유 회사와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러시아산 원유를 다른 나라로 수출해온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 183척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할 때 미국 내 유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금요일 브리핑에서 이 제재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을 이용해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유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제재를 선택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제재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틱톡 금지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10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은 구두 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 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구두 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19일부터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레드 캐처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기 드론과 무인정 드론 보트가 새롭게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처 사령관은 11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AI 무인기와 무인정을 기존 전력과 조합해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칠 함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을 관할하며 일본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가 모항입니다. 이번 무인기, 무인정 도입은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2023년 8월 중국군의 물량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 수천 개 규모의 자율 무기 체계를 2년 이내에 배치하겠다고 했던 구상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의 무인기 도입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긴 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산 절감 추진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비롯해 연방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위해 사람으로 운행되는 공장이나 비행기, 택시 등의 탈 것에 대한 무인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현지 시간 7일에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5의 관람객들은 생각보다 혁신적인 볼거리는 많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 혁신성을 뽐낸 제품과 기술이 다수 전시됐지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방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는 총평이 나온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선보인 기술들도 이미 나왔던 기술과 제품의 반복이라는 인상을 줬고 이번 CES 행사에 출품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과거에 공개됐던 기능과 외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시 내용에서 특별한 점을 찾기 힘든 이유로는 점차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서 타사 관계자를 포함한 관람객에게 자사가 보유한 신기술을 공개하기 꺼리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카피캣 전략을 쓰는 중국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초대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 부스에서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또 중국 업체의 참여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도 CES의 볼거리가 줄어드는 한 가지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전일장 한마디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외국인의 반도체 쇼핑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5개월 연속해서 팔자 행렬을 보여줬던 외국인이 결국 돌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매집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손꼽고 있는 탑픽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술주 CES 2025에서 더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일장에서 움직였었던 테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미국과 관련해 전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사상 최대 화재로 꼽혀지고 있는 LA 화재, 전력망이 초토화가 됐는데요. 참 우리 증시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왔을 때 피해주 그리고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하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지만 이와 관련해서 북미 최대 공급사로 부각되고 있는 제일일렉트릭이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겨울 한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풍이 많이 불어들고 있죠. 지난 주말 사이 약 10% 정도 진화 작업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약 90%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전력망이 초토화돼서 전압과 전력 그리고 설비 관련된 종목들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 푸틴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한다,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러우 전쟁이 드디어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재건주 그리고
건설, 기계까지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한미 원자력 수출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한미 팀 코리아 그리고 팀 아메리카가 함께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MOU를 맺었는데요. 원전 협력 강화에 원전주도 함께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원전의 발목을 잡았던 웨스팅하우스까지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여지면서 원전주는 올해도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함께 태양광주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전과 태양광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쪽 살펴보겠습니다. CS에서 엇갈린 테크 테마주,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우리 기업들은 SKC를 필두로 유리기판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젠스낭 CEO가 이번에 15년에서 30년, 더 내다보면 40년까지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R&D 투자 감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투심이 회복되나 했더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자금난, 고환율에 발목 잡힌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지 시간 13일 개최를 합니다. 이 큰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우리 국내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GLP-1 그리고 ADC까지 그리고 CDMO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우려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JP모건 헬스케어 이와 관련해 제약과 진단키트는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더 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CDMO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간다던 비트코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진짜 영원이 될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CS2025와 함께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자 힘을 못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주는 일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나무 관련된 테마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대주입니다. 조선주는 작년 한 해도 강했었고요. 이번 한 해에도 계속해서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환율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환해지 비율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선주 ETF 순자산이 5천억 원을 돌파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 테마는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호실적 전망에 조선주 목표 주가는 일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또 지난해 수출 상반기 내내 좋았던 K 화장품도 올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도지사 일단 트럼프 측근과 회동을 가질 예정의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홍준표 트레이드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외면받는 테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튬과 2차 전지 전기차 내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 3사 작년 4반기 내내 적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안개 속의 건설주 1분기까지는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에 건설주도 내리막이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전망 역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양쪽으로 살펴보셔도 좋겠고요. 고환율의 내국인도 외면하고 있는 위기의 면세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면세점 관련주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짧게만 짚어보겠습니다. 특징주입니다. 네, 우선 엔비디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미 원자력 동맹 소식에 7%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고려아연은 집중 투표제 반대 권고 영향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또 LIG 넥스원의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지난주 금요일장 5%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움직였었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잠시 쉬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형주가 좀 끌어주고 그 뒤에서 작은 테마들이 힘을 보태주면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배경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협력한다라는 소식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현비디아라는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CES에서 모빌리티 쪽에 제휴를 맺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금요일장에서는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현대차를 좀 집중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이제 집단 쪽으로 봤을 때 기업 집단과 동맹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테마입니다. SDV랑 로보틱스 크게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SDV부터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컬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자율주행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현대차는 이미 SDV 쪽으로 전환을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비디아랑 같이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DV에 이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로봇 쪽 기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로봇 플랫폼인 아이작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랑 같이 이걸 활용하면서 AI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CES에서 젠슨왕 CEO가 코멘트를 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코스모스였죠. 이제 GPU에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코스모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로봇을 개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랑 같이 코스모스에서 협업하겠다라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당연히 여기서 활용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스턴 로보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틀라스입니다. 이 아틀라스를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을 좀 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아틀라스는 현대차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 앞두고 있어서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지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부터 현재 시간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업들이 어떤 협력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혹은 에로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025년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ADC 그리고 GLP-1입니다. 먼저 트럼프부터 보면은 규제 정책이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M&A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가 인하나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중 하나죠. 생물보험법 관련된 내용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LP-1은 이제 비만 치료제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나 다른 질병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DC가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바나 셀트리온, 리가캠까지도 ADC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가 기업들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봤던 탑5 종목들 정리해뒀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예상 체결 지수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2,500선에 대한 안정적인 안착은 있을지 종가까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45% 하락하면서 714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다 하락불을 켰습니다. 지난 5일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날만큼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줬고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세 이어오던 외국인마저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출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지수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상 체결가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5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08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13포인트 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약품이 단연 가장 높은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꽤나 많이 참가하는 만큼 과연 오늘장 안에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과 종이목재가 각각 0.09%, 0.26%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섬유의복과 음식료품은 요즘 통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0.25%, 0.02%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분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가 0.73%, 그동안 CES 안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이득을 봤던 게 전기전자 섹터였습니다. 가장 크게 또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폭이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장비도 조선업종 위주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꽤나 하락폭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도 하락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이 0.46%, 유통은 반면에 그래도 0.14% 정도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도 상승하는 업종이 꽤나 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나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만 올라오고 있고 섬유, 의류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도 코스피와 나란히 어깨를 맞물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를 상승하는 종목이 오로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하나 빼고는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반도체 시장 1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시안 공장을 중심으로 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낸드 공급이 과잉 국면으로 좀 더 이어지고 있고 올해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익성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98% CES 이후로 가장 강하게 탄력받았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CES가 끝났으니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의 SK하이닉스 주식 보유율이 56.37%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앱테라보터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간 공급할 예정이고요. 2170 배터리고 4.4기가와트시 규모라고 합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가장 강하게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주가는 무려 4만 원 가까이 올라가서 현재 4% 올라가 있고요. 현재는 104만 원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88%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 취임식에 10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정일선 회장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여부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도 전략적 파트너십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여기에 좀 견제를 해야 될 소식이 하나 붙었습니다. 비아디가 국내 첫 출시 모델을 어느 정도 좀 가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고 아토3라는 모델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달 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오늘장 안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부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만이 1% 올라가고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이 특수 소재 기업인 타니코를 인수하면서 의료기기 사업을 강화하겠다. 전반적으로 시장 영역을 더 넓혀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폭이 꽤나 크게 들어와 있고 리가캠바이오와 알테오제는 각각 0.58%, 1.62%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 혹은 하락하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의 폭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섹터 안에서는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조선 관련된 종목들 아닐까 싶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3.6%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7%, 삼성중공업이 3%, 지금 HD 현대미포도 2.96%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의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주 관련돼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달아내고 있습니다. 발주가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올해는 기존 수주 잔고 선박들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노선의 교체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선 같은 경우에는 매년 90척 이상의 이 발주가 가능해 보이고요. 카타르 발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또 제가 이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일본의 3대 해운사도 이 LNG 선대의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조선사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오늘장 안에서는 좀 떨어지는 흐름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의 해상풍력 부유체를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2%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6,400억 원 규모의 이 페루 함정을 착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 하락분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부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더불어서 LG 엔솔까지 오늘장한 마찬가지로 부진한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코멘트를 봤습니다. 이 목요일 날 LG 엔솔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죠.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이제 4분기 매출액이 QOQ 대비했을 때는 2.2%가량 떨어지고 YOY 대비했을 때는 적자 전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7년 만에 분기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아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4년 4분기 매출액이 YOY 대비했을 때 26% 떨어지고 QOQ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8.6%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증권사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섹터 안에서 주목을 받는 게 전력 설비 쪽입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LS가 지금 0.59% 정도 떨어지고 있고 LX 일렉트렌이 이제 현재 0.34%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이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화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10%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화재를 진압을 했지만 그 이상에서 계속 화재가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미국 서부 지역에는 이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고 있고 남부 지역에는 이례적인 한파가 덮치면서 이 전력망이 초토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 전력 설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전선 관련주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수출 협약 MOU 체결했다는 소식 지난주 금요일에 들려드렸습니다. 정부 간 MOU가 체결이 되면서 협상의 막바지에 이뤘던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잠시 확인해 보니까 코스닥은 다시 또 상승부를 켜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 강보합 순이고요. 코스피는 0.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선물에서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고용 지표가 미국 시장에서 너무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79%까지 나왔고 달러 인덱스도 110선을 위협을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일단 개장하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우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강력한 고용 지표가 사실 이번 이 연준에 분명히 좀 부담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고 있는데 해당돼서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했지만 이 부분이 단발성이 아니라 3월 그리고 5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매우 좀 높아졌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건 뭐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언급이 됐던 작년도 상반기에 유사한 흐름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런 분위기를 좀 일부 좀 반영하면서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인 점도 외인 수급을 좀 위축시켰던 그런 초기 현황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최근에 한 5거래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있었다가 오늘까지 코스피가 2거래 연속 아직까지는 좀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크진 않지만 이어져 오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 좀 환율의 부담 효과들 여기에 대해서 장기물 채권 금리가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될 수 있겠지만 선별적으로는 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에 좀 돌입하면서 개별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시초에 그래도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테마성 수급 즉 개별 이슈 부각에 따른 선별적인 개별주가 대형주보다는 다시금 중소형주 장세로 좀 이관됐던 그런 유입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코스닥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으로 좀 들어와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랑 엔비디아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현대차랑 기아를 최근 좀 담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현대차, 기아 둘 다 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나 기아나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뉴스를 좀 통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 발목을 계속 잡게 될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 요인들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추가적인 낙폭을 좀 이끌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의 정책 노이즈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취임 이후에 극단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좀 이미 예측 가능한 지표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현재 상당한 어떤 우려감들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뭐 현재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가 워낙 좀 부각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 기술력으로도 뒤처지고 전반적인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에 많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지만 상당히 뭐 기술적인 어떤 우려 요인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와 전략들을 좀 공고히 해서 향후에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서의 어떤 전환 부분들은 2년 전부터 현대차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좀 제시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된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연차든 뭐 전기차든 현재 차량 방식에서 구현되고 있는 중요한 인포테인먼트 시설, 인포테인먼트 어떤 장치들이 여기서 다음 차종 이렇게 신차를 좀 기점으로 보면 최근에 굉장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설들이 굉장히 좀 과거 차량과 좀 많이 기능적인 어떤 성능 고도화를 좀 이뤄냈던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여기도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기술과 좀 접목시켜서 봤을 때는 현대차도 지금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지금 미국의 웨이모와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조금 관세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판매량들이 소폭 좀 감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좀 노이즈가 좀 일부는 좀 됐지만 점진적으로는 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는 뭐 올해 총주주 환원율이 좀 상향됐던 부분들은 충분한 투자자들의 어떤 당근책으로 좀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변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하락을 좀 하고 있네요. 지금 현대차가 22만 원 선 지켜주고 있고요. 기아가 10만 4,800원 선 지켜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네, 일단 완성차는 이렇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하면 또 부품단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뉴스를 좀 받아들었을 때 부품단도 같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품주들은 사실 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자동차의 판매량이 3분기 좋았고 4분기 좋았지만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과연 좀 좋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좀 달라요. 3분기 실적 데이터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는 특히나 중소형주 부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서에 대한 부품 시장을 빠르게 좀 선회했던 그런 종목들의 수익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보면 올해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도 굉장히 좀 낮아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전통적인 내연차에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내연차에만 좀 국한되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차 그리고 EV 전환에 관련된 전동화 이 부품의 어떤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루지 못하면 다시금 좀 쇠퇴될 수 있다. 그래서 내연차 비중이 좀 높아도 이것도 좀 주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의 이 공급량들이 올해 평균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좀 주목해보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노이즈는 일부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차량의 어떤 성장률 그리고 보급률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올해 실적의 어떤 개선 포인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는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제 외형 가치가 좀 크거나 현대차향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로 선별적인 어떤 접근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랑 엔비디아 소식이 같이 나와서 사실 부품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살짝 저는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좀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숫자 잘 체크하시고 주가 흐름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또 JP모건 헬스케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에로나 AD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주가 반응도 좀 보이게 되긴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세론 대비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비중을 좀 확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저는 주가에 좀 많이 반영한 건 없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기죠. 더군다나 뭐 고용 지표가 좀 과열 양상 보이고 그렇죠. 있고 이번 주 발표된 뭐 PPI, CPI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0.2, 0.3% 정도 증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보다 더 높아지면 더 부담이 되겠지만 이미 예상되는 컨센 지표 자체도 전월 11월 대비해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아니라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 상반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다 좋은 것보다는 선별적인 개별 모멘텀 관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 뭐 HLB,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쉬어갈 때는 저는 계속해서 개별적인 어떤 이슈만 보더라도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 정도 상승하고 3.3% 그리고 셀트론이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주가 수급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최근에 좀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이 수급 기대감들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이 트럼프 정책에서에 대한 약가 인하 정책들은 분명 바이오시밀러스들에겐 충분한 기회의 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시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그다음에 뭐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 알테오젠 1% 하락을 하고 있고 HLB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삼천당제약이 보합권에서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큰 시세를 좀 반영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올해 타임라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알테오젠이 1분기에 키트로다 SC 제형제의 미국 FDA 신청 관련된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정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당된 뭐 기술 이전의 성과라든가 추가적인 빅파마들과의 협업 가능성들을 관련된 결과물들이 좀 더 발표가 좀 된다면 기대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고 HLB 뭐 유한양이 마찬가지로 올해 제형제 변화 부분 HLB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리보셀라닙에 대한 미국 시판 허가가 좀 좌절이 됐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금 좀 재차 승인 신청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 부분들로 아직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별로 잘 보고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는 또 조정 시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은 또 회사 측에서 1월 달에 기대할 만한 요소 많이 남아있다라고 또 연초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에 지금 의외로 하이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엔터, 게임주들, 트럼프 프리존에 있는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취임 전까지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지 어떤 코멘트 좀 주실까요? 네, 엔터주의 경우에는 늘상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랐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은 분명 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가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 특히나 4대 엔터사들 중에서 하이브,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SM, 뭐 JYP 모두 다 좀 우리가 실적적인 추이를 보면 JYP 엔터를 좀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됐고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좀 적자를 좀 3분기에 좀 기록을 했죠. 4분기 실적 개선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라는 기대 요인들 이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는 낮아졌지만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대체적인 주력 아티스트들의 완전체 활동 관련된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해외 투어 일정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재차 해당되는 어떤 일정들이 좀 이어져요. 온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실적의 기대 요인들 여기에 부과되는 공연 매출과 MD 매출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음원 매출까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뉴진스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수급이 일부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올해 뭐 BTS에 관련된 완전체 활동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다거나 해당되는 앨범 판매량들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성과라든가 글로벌 영향도를 좀 고려해 보면 하이브의 경우에는 충분한 상승 여력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겠고 실적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JYP 엔터가 그래도 1분기 이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케이스들 여기도 해서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충분한 어떤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보니까 1월 20일 트럼프 취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또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좀 계속 될지 보셔도 좋겠고요. 2025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위 테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원전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한미 원전에 있어서 함께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11월에 이제 잠정 합의했던 MOU 내용을 이제 완전히 합의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단 원전 수출하고 제3국에 보낼 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항상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번 MOU를 통해서 이런 우려감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3월에 있을 체코 본계약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원전 산업 매출 32조 원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LA 화재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이제 수혜주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LA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정도 내외로 지금 진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풍이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완전히 진압이 될지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고 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전력망들 다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력 설비주들이 특히나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크라 재건이고요. 남북 경협이 개장하고 나서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좀 우크라 재건으로 테마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푸틴이 만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내정자가 푸틴이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 관련주 다시 한번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가지 테마 함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쪽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원전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한국과 미국이 체결했던 원자력 수출 그리고 협력 원칙에 관한 MOU를 좀 체결했는데 양해각서라는 거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에 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이 좀 진행 중인 상황에서에 대한 체결된 MOU라는 점, 이 부분은 양 기관이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어떤 에너지 정보부와 어떤 체결했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해당된 성과가 법적인 구속력을 좀 넘어서 상징적인 큰 의미는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히려 이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향후 분쟁 부분들이 이번에 원전 동맹을 좀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구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구제 사항들에 대한 본계약으로 체결되는 그런 흐름들로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 원전 수주라든가 해외 원전 기술을 통제하는 그런 절차에서에 관련된 어떤 시너지 효과들은 좀 분명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요인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급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이번에 3월에 좀 예상되고 있던 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 부분, 특히나 프랑스의 이의 제기는 기각이 좀 됐는데 대체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관련된 분쟁을 논의를 좀 하더라도 3월에 본계약 체결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보도들을 일부 좀 확인했지만 그래도 미연의 어떤 지적재산권이 좀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 요인들이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해당된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된 점을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탄핵 정국 특히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기획안이 원래는 작년 연말 안에 해당되는 어떤 세부안들이 확정이 돼서 추진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됐어야 되는데 보고 일정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탄핵 정국과 정치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지연이 좀 됐었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되는 내용들 특히나 기초안이었던 대형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2기, 전체 5기에 관련된 신규 원전 도입을 1기 정도를 좀 축소하는 대형 원전 1기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다시금 좀 제출을 할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해당되는 야권의 승인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다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 다만 저 한간에서는 야권에서 워낙 이제 친원전 정책에 관련된 반대 기조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일부 좀 노이즈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우려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좀 AI 산업이 좀 개화가 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들 이런 관련된 벨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이라는 국내 이슈도 해소를 좀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모두 다 대체할 수 없는 기술적인 어떤 한계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필수 불가결인 어떤 정책 사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 원전 도입 기술을 일부 좀 축소하는 선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회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쪽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같이 좀 노이즈가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이제 16일에 에너지 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논란을 수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일정상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16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설 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건설주들은 괜찮을까도 궁금하거든요. 마침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 소식 보니까 K건설 누적 수주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건 아니니까 원전 짓는 것에 한해서는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건설주, 대형 건설주를 보면 우리가 좀 아파트만 너무 연결해서 좀 맞아요. 보는데 해외 수주 성과는 오히려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데이터를 보면 수출 기조에서는 뭐 플랜트라든가 해외 건설 수주량들은 좀 증가가 됐는데 다만 국내 부동산 경기의 어떤 위축 요인들 이 부분은 뭐 분양가에 관련된 상향 부담들 그다음에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들이 일부 시행 프로젝트가 좀 더 지연이 되면서 시공 건수들이 좀 많이 좀 내려갔던 그런 측면들이 일부 좀 실적에 영향을 좀 작용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뭐 원전 수주를 좀 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경우에는 해당 대선은 이 해외향 비중들, 해외향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2023년 그리고 2024년도까지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 좀 고려해 봤을 때 지나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향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해외 원전 수주라든가 해외 플랜트 관련된 수요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대형 건설주의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만 우리가 좀 바라보기보다는 해외 수주 성과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좋은 포인트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건설주 하면 너무 아파트나 뭐 우리 국내에 한해서 부동산 시장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수주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건설주 투자하실 때는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 재건도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좀 조용할 때 들어갔다가 막 시끄러워지고 파티할 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입찰을 딸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곧 3월 달에 이제 보고서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찾아주신다면 어떤 쪽 좀 괜찮을까요? 재차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고 전쟁에 관련된 전후복구가 있을 때 가장 큰 수혜 국가는 인접 국가예요. 한국 전쟁 때는 일본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고 동유럽에는 마찬가지 폴란드가 돈을 많이 벌겠죠. 다만 이권 관점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국가에게 많은 이권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어느 나라가 될까요? 미국이죠.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는 전후복구에 관련된 최대 수혜 국가는 미국이 될 거고 미국을 좀 주축을 해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다 보면 해당되는 뭐 자재라든가 원부자재, 그다음에 뭐 용역 인력, 그다음에 뭐 건설 인력들은 어디서 좀 대체가 될까요? 주요 인접국에서 그렇죠.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국내 중소형 건설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수주를 따내서 이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너무나 좀 지나친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건설기계 업종은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좀 봅니다. 건설기계 업종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출량 비중들이 굉장히 좀 높고요. 특히나 미국향 비중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의 거의 70%가 북미향을 좀 추종하고 있어요.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HD 뭐 현대건설 기기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출량 비중도 높기 때문에 향후에 전후복구에 관련된 많은 건설기계 수요들은 점진적인 수출 기조를 좀 더 확장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관점에 충분한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국내 중소형 건설주들보다는 건설기계 장비들을 특히나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미국향 매출 포지션들을 많이 좀 구성하고 있거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선별적인 접근은 중장기 관점에서도 계속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옆에 있는 유럽 국가 그리고 이권을 많이 제공해줬던 미국 국가랑 관련한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LA 화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력기기나 전선주가 먼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쪽은 뭐 수출 데이터도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은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위닉스나 K웨더 이런 종목들은 사실 테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LA 화재 관련해서 관련주, 수혜주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좀 좋을까요? 사실 LA 화재에 관련돼서 국내 수혜주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해당되는 인프라 시설들을 다시금 좀 복구해야 되면은 뭐 건설이라든가 여기 더해서는 뭐 통신이라든가 전력기기 관련된 인프라가 일부는 좀 적용이 되겠지만 LA 산불이 뭐 미국 전체의 뭐 절반 정도야 뭐 지진에 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인프라 파기는 좀 아니라는 차이가 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주택 부분들을 좀 추종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부촌입니다. 이제 비버리힐스 좀 지역을 좀 주축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후복구 부분들이 국내 중소형주가 좀 들어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좀 낮다라고 좀 보겠고 오늘 뭐 K웨더라든가 위닉스가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LA 산불 화재와 이 공기청정기가 무슨 연관관계가 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실 상승은 참 우픈 현실이 좀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추종 매매보다는 철저한 어떤 실적 기반이 아니라면 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 보유자의 영역은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비중 축소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우픈 현실이라고 말해주신 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혜가 가능할지 사실 의문이긴 하고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으로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또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비중 축소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기와 환율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엄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더 위축된 소비 투자 등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더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만 인하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가뜩이나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하, 동결 전망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글로벌 최대 바이오 투자 심포지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메인 트랙 발표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등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9년 연속 JP모건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서 행사의 핵심 무대인 그랜드 블룸에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엔비디아 등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3% 하락했습니다. AMD, 브로드컴, 램 리서치 등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채의 벤치마크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5%에 근접하면서 미증시 랠리가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지난 2년간 약 50%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18조 달러 정도 불었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의 전문가들은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5%를 돌파하면 미증시의 랠리가 끝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당시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띠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지수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마찬가지로 하락불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0.32% 하락하면서 2,5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하락분 자체가 조금은 회복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7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나홀로 매수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186억 원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도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1,465억 원 매도하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눌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난 거래일과 마찬가지, 코스피와 마찬가지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42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68억 원 매도를 하면서 지수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정말 새 업종을 제외하고는 하락분이 꽤나 크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음식료품이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살펴봤더니 그 상승분 자체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이 현재 0.94%, 거의 1%를 향해 가져가고 있고요. 종이목재가 0.98%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은 어느 정도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기계가 0.49%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좀 시세 잘 나왔던 전기전자라던가 운수 장비 쪽에서는 오늘 하락분이 꽤 크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운수 장비가 1.4%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혼조세 연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건설이 0.53, 기타 서비스가 0.8, 꽤나 하락분이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은 그래도 0.17%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가 1%를 돌파를 한 반면에 종이목재는 오히려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음식료, 담배가 좀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줬지만 코스닥은 그대로 하락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안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엔솔이 0.14%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4%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2%, 그래도 상승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7% 낙폭 가장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불 다시금 켜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87% 올라오고 있고 HBLB는 오히려 1%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16%, 에코프로가 0.3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조금 더 많은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LIG 넥스원 전자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불 켜진 종목들 꽤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LIG 넥스원이 0.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통산적으로 방산업의 이 4분기는 충당금이 일부 반영돼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3분기부터 연결로 인식이 되면서 고스트로보틱스의 손실분을 4분기부터 반영을 하게 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소폭은 좀 낮아졌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0.19% 현재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의 파업의 영향으로 기체 부품에 부진했고 또 환효과가 반감이 됐고 더불어서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비용이 좀 증가가 했다. 이것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 현재 주가 0.18%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부가 기판이 FC, BGA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하락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오늘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대 주주인 블랙록이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6.05% 정도 되고 주가는 0.25%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도 이 섹터 안에 속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에 신세계 INC를 필두로 이마트 관련주들 함께 오름세 크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도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부담을 오늘 고스란히 같이 연동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테마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가하는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좀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